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4부 중에 네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4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영매에 관한 얘기여서 4, 5세기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영매는 우리가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속임수 쓰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 5세기를 말하면서 옳든 그르든 영매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영매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과 의사가 통해서 혼령과 인간을 매개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서양의 심령 연구의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원시 부족의 주술자도 영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영매는 선사시대부터 존재하던 사람들로서 고대에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영매가 전하는 소식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든 없든 영매는 인간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고대의 주술사나 원시 부족의 주술사들은 깊은 어떤 그 트랜스 상태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일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 주술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듯이 그 무아지경에서 본 거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매들이 특별히 저 세상의 소식을 전달할 때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닌 간에 그것은 인간 마음의 깊은 무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꿈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매일도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식 깊이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크기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지성인들은 영매나 영매가 전하는 사후세계 같은 것들은 모두 사이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과학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영매를 매개로 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이었는데, 그래 대부분의 영매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많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심령연구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했던 영매들이 속임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신뢰를 잃긴 했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언젠가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 영매를 찾아내서 그들의 마음을 연구하여야 인간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럼 영매가 트란스 상태에서 말하는 것도 마음을 반영하니까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영매의 마음도 이해해야죠. 그런데 영매라고 해서 꼭 거기에 속임수와 거짓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한두 가지 정도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사물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심령연구의 발주부터 말씀드리는데, 1882년에 심령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심령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자는 취지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심령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거기는 뉴턴을 배출한 곳으로 영국 과학연구 중심대학이잖아요. 그 초대회장은, 심령연구회 초대장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서 빅토시아를 대표하는 철학자 헨리 시즈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심령연구회에는 명망 있는 학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심령연구회는 사회적 신용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각계로부터 많은 명사가 참석했습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프레데릭 마이어스는 창립 멤버였고, 그 다음에 샤를 리세는 불란 사람인데 1913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레트, 올리버 로치, 윌리엄 크룩스 같은 사람은 모두 당대에 뛰어난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윌리엄 크룩스는 이 진공관 연구에서 결정적인 그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크룩스관이라 그러면 그 크룩스관이 바탕이 돼가지고 오늘의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대단한 물리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심령연구에 갔어요. 참석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자 윌리엄 베이트슨도 참석했고 또 유명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죠.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을 썼지만은 진짜 이름은 찰스 도지슨입니다. 이 도지슨도 여기에 참석했어요. 그다음에 존 러스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알죠. 그 존 러스킨 참여했고 그다음에 유명한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도 이 심령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심령 연구에는 텔레파시, 최면, 트란스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황홀에 빠진 거죠. 투시, 유령 현상, 그다음 물리적 심령 현상의 말은 어떤 유령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물건을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연구했는데 이 영매를 통한 강신술은 대중 인기를 아주 끌었습니다. 그다음에 찰스 다윈도 강신술에 참여했고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발표한 알프레드 월레스는 강신술에 빠져가지고 교수직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심령연구 강수에는 마리 큐리도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당대 유명한 사람들 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던 거죠. 그 당시 서구 사회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강신술은 죽은 이들의 영혼을 불러내서 갖가지 기이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주가 되는 모임이었는데 영혼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영매가 모임을 주재했는데 이 영매들이 상당수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마술사가 쓰는 트릭을 써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등친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속았던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물리학자라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강신술 시연회는 서커스 입장료의 4배를 받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영매들이 그냥 돈벌이에 눈이 얻어가지고 그렇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속인 거죠. 그러니까 영매들이 속임수로 여러 가지 신기한 심령상을 시연해봤기 때문에 연구에는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속임수를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출판했으나 과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윌리엄 제임스에 의하면 결정적인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흰 까마귀론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심령 현상을 심리학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심령 현상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에서 나오는 거니까 무시할 것 없다고 생각하다가 영국 심령 연구에 참석하다가 1885년, 그러니까 3년 뒤죠. 영국보다도. 영국 심령연구회 창립자 윌리엄 버렉과 협력해서 보스턴에 미국 심령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회장으로는 1875년부터 하버드 대학의 천문대장을 역임하고 1884년부터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인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이 취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심령현상 연구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미국 메디슨 대학의 언론학 교수이자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브라 블럼이 고스트 헌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심령 연구의 창립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막을 다 정리하는 것인데 이 책에 보면은 윌리엄 제수와 영매 레오노라 파이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의식이 꼭 두뇌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지만은 윌리엄 제임스도 영매를 안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호기심에서 보긴 보는데 그 중에서 그 속임수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면서도 영매를 불러서 연구를 하면서도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장모를 만나서 레오노라 파이퍼라는 영매를 만나버려서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 죽은 아들의 혼령을 불러오는 거예요. 레오노라 파이퍼가. 그 다음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오노라 파이퍼는 다른 영매들과는 평범한 주부로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우연히 어떤 심령치료사의 치료를 받고는 영매의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무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죠. 그게 비슷한 거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 파이프는 영매일을 하는 것이 두렵고 내키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도움을 청해오자 그 사람들 돕는다는 생각으로 트란스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 무의식 상태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순진하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파이퍼가 트란스 상태에 들어가더니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데 윌리엄 제임스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헤르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딱 윌리엄 제임스와 아들만이 아는 내용과 제임스의 장인이 제시한 비밀스러운 문제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와 아들만이 아는 내용을 이 레오나르도 파이프가 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밖에도 미국과 영국에서 까다로운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이 레오나르도 파이프가 거짓말하는지 아는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적어도 속임수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트란스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란스 상태란 말은 우리가 꿈과 같은 속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세상에 있을 일과는 다른 뭐 엉뚱한 얘기를 뭐 한 적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속임수 쓴 건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윌리엄 제임스한테 당신이 사이비과학에 빠진 것이 아니냐고 힐하자 윌리엄 제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단 한 마리의 흰 까마귀를 보여주는 것만 충분하다. 그 말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했다 치더라도 이 레오나르도 파이프가 나와 내 아들만이 아는 비밀을 말했으니까 이거는 진실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4, 5세기 실제를 믿는다. 이런 말이. 그게 바로 유명한 흰 까마귀론입니다. 영매를 통한 4, 5세기 탐구에는 속임수가 많이 따라서 영매를 통한 4, 5세기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 요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윌리엄 제임스처럼 어떤 그런 신통력인 사람을 통해서 뭘 알아낸 거거든요. 한번 이 사람 이 얘기를 알아보죠. 윌리엄 제임스는 뭐 거의 100년 전 사람이니까 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사람이라면 좀 무게가 다르죠. 특별한 깨달음이라는 이 책은 우리나라도 번역됐어요. Extraordinary Knowing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왜 여자의 육감은 잘 맞는 걸까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미국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유명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이드 마이어가 일종의 영매를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그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 나오니까 짧겠죠.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 가장 간단한 것만 하나만 소개하면은 제가 제 3부 3강에서 스웨덴 보리가 네덜란드 대사 부인이 부탁한 일, 즉 영수를 찾는 일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로이드 마이어가 하는 말. 1991년 내 딸은 하프를 분실했다가 되찾았다. 하지만 하프를 되찾는 과정에서 나의 과학적, 이성적 사유체계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로서 과학자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 사유체계에 맞는 것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다. 세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이다. 11살인 딸 메이그는 하프의 장인이 만든 자그마하고 아주 귀중한 하프를 연주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하프인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 공연의 딸은 공연상에 하프를 도둑맞았습니다. 경찰, 전국 악기상, 미국 하프협회 뉴스레터, 심지어 CBS 텔레비전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이런 건 거짓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우징 전문가한테 상의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우징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은 수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그 노쇠로 된 그 추를 돌린다거나 버드나무 가지고 수맥을 찾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상의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은 수맥을 찾는다고는 괴짜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못 믿었다는 거죠. 근데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답답한 심정에서 미국 다우징 전문가 협회에 전화해서 협회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해롤드 맥코이 씨였는데 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건 잠깐만요. 하프가 아직 오클랜드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클랜드에서 연주했으니까
그거 잠시 출마하더니 네, 아직 거기 있습니다. 제게 오클랜드 세부지도 함부로 보내주시면 하프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죠? 이 영매인 거지, 사람이. 즉시 지도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프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하프는 1 애비뉴에서 바로 갈라진 D 스트리트 오른쪽 두 번째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소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수색해달랬더니 경찰은 그런 정보 갖고는 영매가 말한 거니까 무슨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상한 정보로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 교수가 전단지를 그 집 주변에 딱 붙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3일 뒤에 어떤 전화가 왔습니다. 2주 후에 몇 번의 통화를 한 다음에 하프를 찾았던 겁니다. 하프는 정신분석학자로서 진료하던 나의 방식을 바꿔놨다.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것만 믿었는데 이게 뭐 엉뚱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연구 성격을 바꿔버렸다.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에 대한 나의 감각도 바꿔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걸 제가 뭐라 했냐면 움벨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함정인 어떤 생각으로 만든 움벨트가 무너지는 걸 이 사람이 느낀 거죠. 맥코이가 다우징으로 분실한 하프를 찾아낸 것이 사실이라면 시간, 공간, 실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성격에 대한 나의 관념은 놀랄 정도로 부족하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믿던 것만이 옳은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옳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무너졌으니까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나는 수많은 불면에 발병했다. 속으로 갈등이 많았다. 나는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서 조금만 더 잘 생각하면 그 하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이어 박사가 이런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글로 발표하자 많은 수의 의사와 정신분석 동료들이 자신이나 자신이 환자들이 겪은 기이한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 하면 남들이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할까봐 신뢰받지 못할까봐 낙인 찍힐까봐 말 못하고 있다가 마이어 교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묻어뒀던 얘기를 마이어 박사가 털어놓고 소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어 박사도 윌리엄 제임스처럼 초심연상을 믿게 되었고 마이어 박사 자신이 그쪽 방향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심리학은 이게 파라사이콜로지라고 하고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라고도 하는데 과학계에서 사이비 취급, 과학으로 취급받고 있지만은 지금도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대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데는 윌리엄 키블러로스도 그런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어 박사도 그 연구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CIA도 이 연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이어 박사와 같은 체험을 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어도 물론 초심리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정통 과학계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그걸 사실 알면서도 이런 연구에 뛰어든 겁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참고로 물리학자 프리만 다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물리학자 프리만 다이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단히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로 임명할 때 후보가 둘이 있었어요. 프리만 다이슨과 리차드 화이만입니다. 리차드 화이만이면 다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쓸까 고민할 때 유명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프리만 다이슨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화이만은 떨어지고 프리만 다이슨은 된 거거든요. 그만큼 뛰어난 물리학자라서 이 사람이 심령 현상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제가 소개할 겁니다. 프리만 다이슨이 바로 마이어 박사가 쓴 익스트라ordinary 노인의 추천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ESP라고 그러죠. 초감관지, 그러니까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에 대한 연구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엘리베스 마이어 박사의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초감관지 연구 자료 중 엘리베스 마이어가 집필한 이 책이 가장 명료하다. 굉장히 함정이고
이해할 만하다는 거죠. 또 참고문헌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ESP 증거에 대해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정통과학자 입장에서는 ESP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한 가지 맞죠. 두 번째, ESP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ESP를 실제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자기 자신이죠. 나의 개인적인 입장처럼 각종 일화에서 보듯이 ESP는 사실이긴 하지만 과학이라는 도구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프리먼 다이슨이 말한 겁니다. 왜 ESP를 실제지만 과학의 한계 때문에 ESP를 검증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 그것은 과학은 어떤 통제된 조건에서 반복적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 ESP는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나 집중 상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 ESP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육신통일도 다 그런 거죠. 특히 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신의 행적 이치에 따라 믿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행적 이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ESP 영역에 해당하는 삼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 신의 행적 이치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ESP를 살펴볼 건데, 그런 이제 과정의 첫 단계로서 다음 5강에서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알렉산더 캐논의 최면 투영과 윤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영매를 말했고, 지난번 강의에서는 힌두교 윤회를 말했죠. 이제부터는 현대 살고 있는 과학자나 의사들이 진지하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윤회를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다음 강의부터일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